늙은 부모가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가 살던 그 곰팡이 빈 빌라로 가. 짐은 다 빼놨어. 굳게 닫힌 도우락 앞에서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며 선뜻 쥐어준 300만 원. 그 돈으로 다녀온 4박 5일의 달콤한 해외여행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내 신혼집을 뺏기 위한 시어머니의 치밀한 미끼였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 어머니 뜻대로 빌라에서 사는 게 효도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조용히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뻔뻔하게 내 집을 차지했던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익숙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남편 정우와 함께 다녀온 발리 여행은 마치 꿈결 같았어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었고, 그것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흰 봉투에 곱게 담아 건네주신 300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자기야, 피곤하지? 정우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어머니께 드릴 기념품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도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택시가 신혼집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신 34평 아파트는 결혼 3년 내내 저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한 도어락에 손을 가져다 대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하는 오리움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어요. 또다시 날카로운 오류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비밀번호가 안 먹어. 혹시 여행 가기 전에 바꿨어? 정우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멀뚱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안 건드렸는데. 한번 다시 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며 4번이나 더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정우가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정우가 연거푸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왔냐? 저는 인터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정우가 사는 신혼집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 집에 어떻게... 유나야, 잘 들어. 애미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정우가 당황하는 얼굴로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 우리 지금 짐도 많고 피곤해. 거기 문 안 열어줄 거니까 다른 데로 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미랑 아버님이 이제 이 좋은 아파트에 살 거다. 너희 젊은 애들은 우리 살던 빌라로 가. 짐도 다 옮겨놨으니까 걱정 말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인터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각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사주신 집이란 말이에요. 명의야 뭐 중요하냐? 어른이 좀 쓰겠다는데 그깟 명의 가지고 유세 떨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러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저희 짐을 다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던 연립빌라로 다 옮겨놨다. 가보면 있어. 너희가 젊으니까 곰팡이 좀 있어도 금방 적응할 거다. 옆에 서 있던 정우는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해봐. 지금 이게 말이 돼? 정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유나도 지금 당황스럽잖아. 이 애는 어미 말을 거역하는 거냐? 어차피 너희는 신혼이니까 조그만 데서 시작하는 게 맞아. 애미랑 애비는 이제 나이 들어서 쾌적한 데서 편하게 살아야 해. 저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열어요. 당장 이 문 열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의 불빛마저 꺼져버렸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참고 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여? 정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달래듯 어깨를 감쌌어요. 자기야, 일단 진정해. 어머니도 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겠지. 뭐가 생각이 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분간만 빌라에서 지내자. 나중에 상황 봐서 다시 들어오면 되지 뭐. 저는 정우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3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빌라로 가자는 거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두고? 유나야, 우리 엄마잖아. 한 번만 져주자. 저는 정우의 팔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정우가 뒤따라오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1층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수유동으로 가주세요. 친정집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제야 여행 내내 빼두었던 유심칩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 업무 연락이 쏟아질까봐 출국 전 공항에서 뽑아둔 그 작은 칩이었죠. 저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유심칩을 찾아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옆구리에 칩을 끼워 넣자 전원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그동안 밀려있던 문자 알림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업무 메일 알림, 친구들의 안부 메시지 사이로 제가 사용하는 신한카드 결제 알림이 수십 개나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장 위쪽 알림부터 하나씩 눌러보았어요. 이삿짐 센터 결제 280만 원, 현금 서비스 출금 800만 원. 저는 숨이 턱 막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에서 발리로 떠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 내역은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택시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2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드리며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급한 일은 해결됐다며 카드를 돌려주셨고 저는 믿고 사용 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 기념일이라며 3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던 겁니다. 그 300만 원이 그 여행 경비가 전부 제 카드에서 뽑아낸 현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마자 정우가 받았습니다. 유나야, 어디야? 빌라로 와.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여보, 당신 카드 내역 봤어? 카드 내역? 어머니가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으셔서 나한테 여행 경비라고 주신 거 알고 있었어?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정우가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아, 그거? 엄마가 나중에 다 갚으신댔어.
잠깐 융통하신 거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으면 된 거잖아. 잘 다녀왔으면 된 거라고?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아야 했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저를 비우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택시가 친정집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년간 착한 며느리로 살아온 한유나는 이 택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친정집 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불이 켜지고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여셨어요. 유나야, 이 밤중에 짐까지 들고 어쩐 일이야? 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라간겨 그제야 꾹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밤이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저는 친정집 현관에 들어서는 그 순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친정집 거실의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눈물에 젖어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속에서는 오히려 불덩이가 치솟고 있었어요. 아빠, 나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낡은 회색 카디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저는 발리공항에서부터 집 앞 현관, 그리고 택시 안에서 확인한 카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중간중간 서러움이 북받쳐 말이 끊겼고 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니, 그 옆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나 네 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그걸 선물이라고 내밀었다고? 응, 엄마. 내 돈으로 내가 여행 갔다 온 거야.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을 삼키시고는 소파 팔걸이에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유나야, 아빠는 똑바로 봐.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평소 주말 농장에서 상추를 뽑고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시던 다정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 집 정말로 네 명이 맞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그대로 있어. 카드 내역은 다 스크린 캡처해 놨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다 저장했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열쇠로 철컥 자물쇠를 푸셨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건 두툼한 등기권리증 뭉치와 서류 봉투 여러 개였습니다. 강남 테헤란 노상가, 송파구 아파트 여러 채, 용인의 물류센터 부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아빠가 평생 모아온 거야. 너한테 말 안 한 건 네가 스스로 벌어서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아빠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부동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유명한 어른이야. 그럼 내가 여태 알고 있던 아빠는 그것도 아빠 맞아. 다만 한쪽 얼굴만 네가 본 거지.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유나야, 이번 싸움 절대 혼자 하게 두지 않는다.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겁낼 것 없어.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온 듯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최 변호사, 나야.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주게. 우리 딸 일이야. 아버지가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검은 정장에 짙은 회색 타이를 맨 40대 후반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안경 너머의 눈매가 날카로웠고 악수를 청하는 손끝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밤중에 죄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례차례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열어 카드 내역 스크린샷을 보여드리자 최 변호사의 눈매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도어락 교체 행위는 주거 침입 소지가 있고요. 따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부터 가시죠. 남편 쪽도 가만두지 말게. 이혼소장도 같이 넣어버려.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깎게 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제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최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저는 또박또박 진술을 이어갔고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차곡차곡 제출했습니다. 그 시각 신혼집에 남아있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 들여온 가전제품을 정리하고 계셨다고 해요. 오후 2시쯤 경찰 2명이 신혼집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박순자 씨 되시죠? 신용카드 부정사용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 날 신고했어? 며느리 되시는 분이 고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다는 얘기를 저는 나중에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처년이, 저 폐륜 같은 년이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 정우가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나야, 너 미쳤어? 어머니를 경찰서에 집어넣어? 여보, 어머니 아니라 박순자 씨야. 이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야, 한유나,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오늘자로 이혼소장이랑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다 들어갔어. 며칠 내로 당신 앞으로 법원에서 서류 갈 거야. 뭐라고? 이혼? 이혼. 우리 끝난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희 쪽 대형 로펌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 움직였어요. 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 집행관 2명을 대동하고 신혼집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씨, 문 여십시오. 법원의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들어갔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와. 이 집은 한윤아 씨 단독 명의이고 박순자 씨와 아드님은 점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시면 강제로 개문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체인을 푸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와 정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행관 뒤에 서 있는 저를 보자 달려들 기세로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이 독한 년, 이 천하의 몹쓸 년. 최 변호사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순자 씨, 오늘부로 이 집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으니 통지서 받는 대로 대응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청구 금액은 수억 원대입니다. 정우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현관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억이요?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와 정우는 집행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들 짐을 트렁크 두 개에 허겁지겁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현관 맞은편 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시간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곰팡이 핀 낡은 빌라로 쫓겨나듯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 먼저 도어락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안으로 지문인식 방식의 새 도어락이 설치되었고 오직 제 오른손 검지 지문만으로 열리게끔 등록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실 한복판에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텅 빈 집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들여놓은 새 가전제품들이 우두커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값비싼 가전들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서늘하게 끌어올렸어요. 이건 다 내 카드로 산 거잖아. 그러면 다 내 거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새 소파에 천천히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프로젝트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저는 평소처럼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한 주 만에 출근한 사무실이었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으로 집을 되찾았고 이혼소장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영업 2팀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배님. 상대편 직원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까딱했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허겁지겁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작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쉿, 듣잖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 애썼지만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17층에서 내려 마케팅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낯설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며 달려오는 동기들도 농담을 걸어오는 선배들도 하나같이 저를 못 본 척했어요. 제자리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옆자리의 박대리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나 씨, 나 좀 잠깐 봐. 왜 그래요, 선배님? 탕비실로 가자, 빨리. 박대리는 사무실 복도 끝 탕비실로 저를 끌다시피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대리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유나 씨. 이거 봐봐.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내 익명 게시판의 글이었습니다. 한땡땡 대리, 이쯤 되면 사내 공공의적 아닌가요? 제목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게시글을 눌러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글쓴이는 저를 돈에 눈이 멀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은 폐륜 며느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등 친정 재력을 앞세워 남편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등 하나같이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배? 이게 끝이 아니야. 밑에 글도 봐. 댓글을 내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댓글에는 제가 이번에 성공시킨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대리 프로젝트 성공, 거래처 김 부장이랑 스폰서 관계라는 거 아는 사람 다 안다더라. 그래서 그 고급 호텔에서 따로 미팅한 거구나. 실력으로 된 거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다 까발려야 함. 저는 탕비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선배, 나 이거 진짜 아니에요. 김 부장님은 쉰이 넘은 분이고 미팅은 다 팀장님이랑 같이 갔어요. 나도 알지. 나도 아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익명이라 모르지. 근데 나 지피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인사팀 김성호 과장.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대리 승진 심사에서 저에게 밀려 승진이 누락된 이후로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요즘 유나 씨 남편이랑 자주 같이 점심을 먹더라고. 흡연실에서도 둘이 엄청 수군대고. 정우가 김 과장님이랑요? 딱 봐도 뭔가 냄새 나잖아. 저는 핸드폰을 꼭 움켜쥔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인사팀이라는 인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누르며 봉투를 뜯었어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사유란에는 품위유지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 관계라고 적혀 있었고, 개최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같은 봉투 안에는 임시대기 발령 통지서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사무실 저편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사내 메신저 창이 팝업으로 떴습니다. 발신인은 정우였어요. 유나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너 지금 회사에서 네 상황이 어떤지 알지? 이혼 소송 취하하고 집 명의 반으로 넘겨.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 저는 메신저 화면을 한참 노려봤어요. 뭐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심한 것도 터뜨릴 수 있어. 김 과장이 알고 있는 거 많아. 내 말 잘 들어.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서 살을 맞대고 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메신저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팀장님이 제 자리로 다가오셨어요. 한대리, 위에서 연락 왔어. 오늘부터 대기 발령이니까 자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 네, 팀장님.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좀 기다려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의 개인 물품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제 뒷모습에 꽂히는 수십 개의 시선이 바늘처럼 따가웠어요. 사원증을 반납하고 사무실 문을 나섰을 때 저는 로비 대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으로 나오자 차가운 봄바람이 제 얼굴을 세차게 때렸어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3년 동안 회사에서 에이스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모릅니다. 야근은 밥 먹듯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거래처 미팅이라면 새벽 비행기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쌓아올린 커리어가 하룻밤 사이에 익명 게시판 글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어요. 바로 그때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유나야, 지금 어디니? 회사 옥상이야. 아빠, 나 대기 발령 받았어.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아? 네가 이상하면 아빠가 먼저 알게 돼 있어. 유나야, 아빠 말 잘 들어? 저는 핸드폰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부터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메신저, 이메일, 전화, 한 건도 지우지 말고 다 그대로 둬. 네 남편이 뭐라고 협박하든 대꾸하지 말고 읽기만 해. 응, 아빠. 판은 이미 저쪽에서 벌려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엎을 차례다. 아빠, 내가 뭘 해야 돼?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 최 변호사랑 한 사람 더 올 거다. 한 사람 더요? 내가 오래전에 도와준 친구야. 이 바닥에서는 못 푸는 문제가 없는 친구고. 알겠어, 아빠. 바로 갈게. 유나야, 응? 조금만 버텨. 네 뒤엔 아빠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자 신기하게도 눈물이 멎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어느새 단단한 심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옥상 난간을 한 번 더 짚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로비를 가로지르며 저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회사 정문을 나서며
저는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수유동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 몸을 기대며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빌딩 숲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우와 김 과장, 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판을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그 판을 뒤집어 엎을 차례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과장, 사내 익명 게시판 IP. 정우 법인카드네요. 거래처 리베이트.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이미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익숙한 최 변호사였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검은 노트북 가방을 발치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를 가리키며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인사해라. 강 팀장이다. 디지털 포렌식으로는 국내 최고야.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윤아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소파에 앉으시며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강 팀장, 우리 딸 일이야. 숫자 안 따지고 진행해. 네, 사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회사에서 겪은 일을 두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 글, 댓글, 정우가 보낸 협박 메시지, 대기 발령 통지서.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화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자 강 팀장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사내 게시판 접속 로그는 회사 서버에만 남습니다. 따님 사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따님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훑어볼 겁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잡으면 돼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내 인트라넷에 로그인하고 강 팀장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강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 최 변호사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따님, 남편분 부서에 따님 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주임이라고 작년 회식에서 정과 후배들한테 모질게 굴 때 제가 한번 편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무엇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보시죠.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회사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창가 자리 반대편에 앉아 책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이 주임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저를 발견한 이 주임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선배님, 저 괜히 누가 볼까봐. 주임님, 잠깐이면 돼요. 앉아요. 이 주임이 엉거주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임의 앞에 놓아주었어요. 주임님, 지금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죠? 네, 저도 들었어요, 선배님. 저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왔어요. 우리 남편 얘기예요. 이주임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박 과장님이요? 주임님, 정우가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눈치채신 적 있어요? 이주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 이거 말씀드리면 저도 잘릴지 몰라요. 주임님,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쪽 변호사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이주임이 창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 변호사가 책장을 넘기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주임은 긴 숨을 토해내고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과장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원본이랑 경비청구서 복사본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부서 경비 처리 담당이에요. 박 과장님 회식비가 한 번에 80, 100만 원씩 청구되는데 저희는 5명밖에 안 가거든요. 영수증도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짜에 2장씩 끊겨져 있고요. 저는 USB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주임님,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 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주임님 자리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주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가 책을 덮고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감사팀이 못 본 척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은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어요. 강 팀장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킨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접속 IP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VPN을 통해 우회한 흔적이 있었지만 강 팀장은 그 VPN의 원래 접속 지역까지 역으로 추적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 IP 회사 근처 PC방 3곳에서 교대로 접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의 핸드폰 기지국 신호가 그 PC방 반경 안에서 잡혔습니다. 정우랑 김 과장이죠? 맞습니다. 박정우 씨와 김성호 과장 두 사람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팔짱을 끼시며 냉소를 흘리셨어요. 그 나이 먹고 PC방이나 전전하고 있었냐? 강 팀장이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복구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삭제된 내역이지만 기기에 흔적이 남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경로 확인하고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형수님 글 반응 좋은데 오후에 하나 더 올릴까? 확실하게 묻어버려. 징계위 가기 전에 복귀 못하게. 대신 이번 인사고과 형 부탁한 대로 내가 손봐주는 거 잊지 마. 당연하지. 우리 인사팀에 너 없으면 누가 있어. 저는 핸드폰 화면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간 잠자리를 함께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활자로 고스란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다 확보된 거죠? 네. 이 증거물 전부 공증 마치고 복사본을 감사팀장 앞으로 직접 발송하겠습니다. 징계위 하루 전에 도착하도록 시간 맞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 팀장과 최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친정집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맨 안쪽에 걸려있는 붉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샀던 옷이었지만 시어머니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밀어두었던 정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거울 앞에 대어보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3년 전의 한유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후 열릴 징계위원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왔어요.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유나야, 일찍 쉬어. 모레는 너 혼자 들어가야 해. 아빠도 회사 안까지는 못 따라간다. 저는 핸드폰을 꾹 쥐고 답을 적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가는 사이 저는 작은 수첩에 징계위원회에서 말할 순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익명 게시판 IP 로그와 PC방 CCTV. 두 번째, 카카오톡 복구 내역. 세 번째, 이주임이 건네준 법인카드 장부. 네 번째, 김성호 과장의 인사고과 조작 청탁 증거. 3장짜리 요약본을 만들고 그 위에 스파이럴로 재본된 수백 페이지짜리 증거자료 뭉치를 나란히 내려놓자 묘한 쾌감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평소 쓰지 않던 새빨간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붉은 정장을 몸에 맞춰보며 저는 천천히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희가 판을 짰으니 이제 그 판을 박살내는 건 내 몫이야.
저는 정장을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틀 뒤 아침, 저는 이 옷을 입고 대회의실 문을 열게 될 거였어요.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정장의 단추를 가지런히 여미고 굽이 높은 검은 구두를 신었어요.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로 세심하게 맞추고 나자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으셨어요. 유나야, 들어가서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저쪽이 먼저 떠들게 놔두고 네가 쥐고 있는 펜은 마지막에 내놔. 아빠. 이기고 돌아와. 걱정 마, 아빠.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꿋꿋이 들고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0층 대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양쪽으로 열린 문 너머로 길다란 회의용 탁자가 보였습니다. 상석에서 전무이사가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감사팀장과 인사팀장, 법무팀 자문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탁자 한쪽 끝에는 정우와 김성우 과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저를 보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흘렸고 김 과장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책상으로 떨궜습니다. 저는 맞은편 중앙 자리에 당당히 앉았어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스파이럴 재본된 수백 페이지짜리 증거 자료와 USB를 꺼내 책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어요. 한윤아들이 본 징계위원회는 한 대리의 품위 유지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관계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듣기 위해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투서 내용은 모두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먼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보다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십시오. 전무이사가 안경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으로 걸어갔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준비해온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의 첫 화면이 떠올랐어요. 사내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의 접속 기록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VPN으로 우회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원래 접속 지점을 역추적했습니다. 회사 근처 PC방 세 곳입니다. 그 시간대에 두 사람의 핸드폰 기지국 신호가 같은 장소에 잡혔습니다. 스크린의 지도와 함께 두 개의 점이 PC방 반경 안에서 겹쳐지는 그래픽이 떴습니다. 김성호 과장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조작된 겁니다. 어디서 저런 자료를 만들어 와서. 조작이라고요? 저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PC방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김 과장이 나란히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간 정보와 PC방 이름까지 영상 하단에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었어요. 저건 그냥 게임하러 간 거야. 글 쓴 적 없어. 여보, 아직 당신 카카오톡까지는 꺼내지도 않았어. 회의실의 짧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글 반응 좋은데 오후에 하나 더 올릴까? 확실하게 묻어버려요. 징계위 가기 전에 복귀 못하게. 이번 인사고과 형 부탁한 대로 내가 손봐주는 거 잊지 마. 인사팀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김 과장, 인사고과 조작을 청탁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 6달 동안 매주 오고 갔습니까? 제가 리모컨을 한 번 더 누르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 수십 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사팀장은 그 자리에서 금방이라도 박차고 일어날 듯 분노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이주임에게서 받은 USB와 그 내용을 출력한 서류 뭉치를 감사팀장 앞으로 직접 밀어놓았습니다. 박정호 과장의 법인카드 내역과 경비처리 내역입니다.
지난 6달 동안 회식비 명목으로 매달 3, 400만 원씩 청구되었지만 실제 회식 참석 인원은 매번 4, 5명 뿐이었습니다. 영수증은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2장씩 끊어져 있고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쳐 훑어 내려가며 눈썹을 점점 더 깊이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을 봐주십시오. 거래처 대금에서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금액이 박 과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아니야, 그거 거래처에서 그냥 경조사비로 준 거야. 박 과장, 거래처 경조사비를 개인 계좌로 받습니까? 정우는 입을 뻐끔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무이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내 품위 유지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금 횡령이고 업무 방해입니다. 감사팀장,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 직위해제 처리하고 바로 형사고발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과장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무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김 과장, 징계위원회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감사팀과 법무팀 몫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복도 한가운데서 정우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나야, 한 번만 살려줘. 정우가 제 붉은 정장 바지 자락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등을 살며시 밀어냈어요. 박정우 씨,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유나야,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건 박정우 씨 문제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우를 남겨두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우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추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박 대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방금 감사팀 공식 공지 떴어. 봐봐. 제 자리 모니터를 켜자 사내 인트라넷 메인 화면에 공지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정우 과장, 김성호 과장 직위해제 및 형사 고발 처분. 한유나 대리에 대한 일체 의혹, 사실 무근 확인. 사무실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한대리, 우리가 미안했어. 헛소문에 휘둘려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제 사내 메신저로 팀장에게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가자 팀장님이 활짝 웃으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한대리, 이번에 전무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어. 특별 승진이랑 포상금이야.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음 주부터는 한대리가 아니라 한 과장이야. 그날 퇴근 후 저는 신혼집이 아니라 친정집으로 먼저 들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고급 샴페인 한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유나야, 수고했다. 이제야 우리 딸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네. 엄마 아빠 덕분이야. 아버지가 샴페인 마개를 펑 소리 나게 열어 3개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한 잔 받아. 오늘은 우리 딸 생애 가장 멋진 날이야. 아빠, 정말 고마워. 우리 세 식구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친정집 대문을 나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두올하게 제 오른손 검지를 가져다 대자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빛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와인잔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냉장고에서 아버지가 챙겨주신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차갑게 기포가 올라오는 금빛 액체가 잔에 차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우리 딸 오늘도 푹 자고 기운 차리고 내일 회사 가.
저는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리며 답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잘 자. 승진 발표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 직함이 찍힌 명함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책상에 핸드폰이 격렬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친정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막 나가려고 했는데. 유나야, 네 아빠가. 저는 그 한마디에 손에 쥐고 있던 명함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엄마, 아빠가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쓰러졌어. 방금 구급차에 실려가셨어. 지금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간다니까 빨리 와. 엄마, 정신 차리고 있어. 나 바로 갈게. 저는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회사 정문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병원 이름을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뒷좌석에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유나야, 아빠 의식이 없어. 심장 수술 들어갔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정원에서 화초에 물 주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구급대원이 심근경색이래. 제 무릎이 휘청 꺾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3시간을 꼬박 기다린 끝에 집도이가 수술모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며칠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온갖 관과 선을 연결한 채 산소호흡기 의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작고 야위어 보였어요.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나 아직 아빠한테 못한 말 많아.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 보호자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초 단위로 쌓여 올라가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만 3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메시지 하나를 눌러봤어요. 이 독사 같은 년,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다. 다른 메시지.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니.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사람이냐. 또 다른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장도 없이 흉기 사진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화장실 세면대에 휴대폰을 놓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친정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켰어요. 화면에 뜬 실시간 급상승 영상 1위의 썸네일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격 단독, 대기업 폐륜 며느리의 만행, 거리에 앉은 70대 시어머니 오열, 채널명은 독종TV, 구독자 100만이 넘는 악명 높은 사이버 레카였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시어머니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가가 제 갈비뼈를 발로 찼어요. 이거 보세요, 이 멍. 시어머니가 팔뚝에 든 시퍼런 멍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할머니가 이 한겨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찬바람을 맞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아들도 실직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영상 중간에는 모자이크가 어설프게 처리된 제 얼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너머로 제 얼굴 윤곽이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화면 아래쪽에는 친정집 주소의 일부가 흐리게 비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가 옆에서 핸드폰을 빼앗아가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 옆편 내가 기어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조회수 옆에 찍힌 숫자가 눈앞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5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창은 저를 향한 저주와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친정 믿고
시어머니 때리는 폐륜년. 신상 아시는 분 풀어주세요. 이런 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듯 병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에서 팀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과장, 지금 본사 앞에 사람들 몰려와서 난리야.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시민단체라는 데서 피켓 들고 와서 악덕 여직원 퇴출하라고 시위하고 있어. 독종TV에 선동된 사람들이야. 팀장님, 저 회사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세요. 알아. 아는데 윗선에서도 지금 눈치 보느라 난감해. 일단 며칠만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가 울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회사였어요. 한유라 고객님, 지금 이상한 전화가 저희 쪽으로 계속 걸려와서 확인 전화 드립니다. 혹시 카드 분실하셨나요? 아니요, 분실한 적 없어요. 모르는 분들이 고객님 카드를 정지해달라, 해지해달라 하는 전화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제 신상이 완벽하게 털린 상태였어요.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기도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병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유나야, 조금이라도 먹자. 네가 쓰러지면 어떡해. 엄마, 나 아무것도 못 먹겠어. 아빠 깨어나시면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목례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되시죠? 네, 맞아요. 밖에 이상한 분들이 병원 로비까지 찾아와서 한윤아 씨 병실이 어디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고 있는데 원무과에서 병실 번호를 바꿔드리겠다고 해서요. 저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올 셈이야, 저 인간들이. 잠시 뒤에 이동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제 꺼져 있던 핸드폰의 전원을 누군가 다시 켜달라는 듯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리는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어떡해. 아빠까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나 혼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해? 유나야, 울지 마. 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특별 승진을 거머쥐고 아버지와 샴페인을 터뜨리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는 여전히 기계음의 의지에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몸을 떼고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없는 지금이 제일 무서워. 근데 아빠, 나 여기서 안 무너질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꾹 눌러 닦아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뜨렸던 핸드폰을 주워들었어요. 전원을 다시 켜자 또다시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왔습니다. 그 사이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메시지를 눌러보니 단 한 줄뿐이었어요. 따님, 오늘 밤 10시에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 팀장과 함께 갑니다. 사장님께서 미리 지시해 두신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병원뜰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유나야, 밥 한 술이라도 뜨자. 엄마, 먹을게. 저는 어머니가 건넨 빵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10시가 되기 전까지 저는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려두어야 했습니다. 밤 10시 전가 병실 복도에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최 변호사와 강 팀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강 팀장은 어깨에 검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따님, 많이 야위셨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쓰러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해 두신 게 있습니다.
아빠가 뭘요? 박정우 씨하고 박순자 씨가 출소 압박을 받으면 뭘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두 사람 핸드폰이랑 이메일 동선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가 어머님과 남편분을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우리는 빈 보호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 팀장이 노트북을 펼치고 태블릿 한 대를 저에게 건넸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이메일 대화 내역이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이메일, 수신자는 독종TV의 공식 제보 메일 주소였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이메일, 수신자는 독종TV의 공식 제보 메일 주소였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갑질 며느리 관련 단독 제보.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관심 끌만한 자극적인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며느리 얼굴 사진과 직장 이름, 친정집 주소까지 넘겨드릴 테니 수익 배분 이야기합시다. 이걸 어머니가 직접 아드님이 문장 다듬어 드렸을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이 정도 문장 못 쓰세요.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유튜버 독종TV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수익 배분은 조회수 따라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림이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멍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 다음 첨부 파일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팔뚝을 다리미 손잡이로 찍고 있는 장면, 정우가 거울 앞에서 시어머니 얼굴에 파운데이션과 파란색 물감을 섞어 발라가며 멍자국을 만드는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걸 직접 만들어서 찍은 거예요, 지금? 자작극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강 팀장이 노트북 스피커 볼륨을 올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우리 이제 이룰 거 없잖아. 크게 한 방 터뜨리자. 진단서는 어디 작은 의원 하나 골라서 돈 찔러주면 돼. 독종TV 저 새끼 우리 말만 믿고 그냥 영상 만들어줄 거야. 사실 확인 같은 거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뒤섞여 나왔습니다. 아들, 그 아가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조회수만 올라가면 돈도 들어오고 여론도 뒤집을 수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다 넘기시는 거죠? 내일 새벽 5시에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강력계장 직접 만나기로 해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로 바로 접수할 겁니다. 저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 15군데에 같은 자료를 동시에 돌립니다. 공중파 3군데, 종편 4군데, 대형 인터넷 매체까지요.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맞춰서 터질 겁니다. 저도 갈게요. 경찰서 같이 가요. 따님,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 부탁드릴게요. 아빠가 이 일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해요. 최 변호사와 강 팀장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새벽 5시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력계장 앞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전가 공주파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명 폐륜 며느리 영상.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시어머니 박모 씨와 전 남편 박모 씨, 그리고 유튜버 독종TV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미 손잡이로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다리미 손잡이로 자기 팔을 찍고 있는 사진과 정우가 거울 앞에서 물감으로 멍자국을 만들던 사진이 큼지막하게 띄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독종TV 채널에는 순식간에 욕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구독자 수가 1시간 만에 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독종TV 유튜버는 해외로 도주하려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낡은 빌라에 숨어 있던 시어머니와 정우 앞에 들이닥친 것도 같은 시각이었어요.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박순자 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엄마, 엄마.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수갑이 채워진 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 장면은 방송사 기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환자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한유나 보호자님, 빨리 와보세요. 간호사님, 설마 아버님이 조금 전에 눈을 뜨셨어요. 저는 그대로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뗀 채 침대 위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헬스겠지만 두 눈은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도 침대 반대편에서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혼자서 잘 버텼구나.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두신 덕분이야. 아직 안 끝났다. 일주일 뒤 병상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최 변호사를 병실로 불러 서류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박순자, 박정우, 독종TV 유튜버 세 사람을 상대로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였습니다. 최 변호사, 저 세 사람 평생 빚 갚느라 허리 못 펴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호는 회사 횡령과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병합되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사기와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TV는 수익 전액 환수와 함께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교도소 면회실 유리벽 앞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푸른 죄수복을 입은 정우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몇 달 만에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습니다. 유나야, 제발 한 번만 탄원서 좀 써줘. 저는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어요. 박정우 씨, 여보, 우리 그래도 3년 같이 살았잖아. 나 여기서 죽어. 저는 박정우 씨 여보 아니에요. 한 번도 여보였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박정우 씨, 감옥에서라도 건강 잘 챙기세요. 4년은 짧아요. 나오면 30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우가 유리벽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옆방 면회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애미 좀 살려다오. 애미 여기서 못 버텨. 저는 시어머니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 박순자 씨 며느리였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박순자 씨 며느리는 그날 신혼집 현관 앞에서 죽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낡은 플라스틱 수화기가 받침대에 부딪히며 작게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맑은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주차장 한편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드셨어요. 우리 딸 다 끝났냐? 아빠, 다 끝났어.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교도소 회색 담벼락이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교도소 면회를 다녀온 지 꼭 1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 사무실의 넓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이름과 함께 새겨진 명판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케팅 2팀 팀장 한유나. 최연소 팀장 발령이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명판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박대리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제 책상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팀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있어. 엄마 아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 역시 효녀야. 부모님이 요즘 주말마다 가자고 하셔서 따라다니느라 바빠. 아버님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완전히 회복하셨어. 어제는 집 마당에서 하루 종일 장미가지치기 하시더라. 어르신 정정하시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입으로 가져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어요. 신혼집이라고 불리던 그 아파트는 이제 저만의 공간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도어락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화초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창가에는 제가 직접 고른 몬스테라와 올리브나무, 커다란 고무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여놓았던 번쩍거리는 가전들은 전부 처분했고 따뜻한 색의 원목 가구와 은은한 조명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발코니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실내로 들어와 커튼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이주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배님,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박정무 과장 수감동에서 또 한 번 붙었대요. 머리카락이 이제 반도 안 남았다던데요. 저는 메시지를 읽다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들에게 호통치던 정우의 모습과 면회실에서 수화기를 붙잡고 오열하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주임님, 전해줘서 고마워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짧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어요. 유나야, 엄마 왔어. 엄마, 이리 줘. 무거워 보여. 네 아빠가 곧 오실 거야. 주차하느라 조금 늦으셔. 저는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통을 주방 아일랜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현관에 들어서셨어요. 1년 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혈색이 좋아지신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그만 놀려. 우리 딸 팀장님 된 지 몇 달인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싸우신 반찬을 펼쳐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다 말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어? 응, 아빠. 뭔데?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 해볼 생각 없나 해서. 여보,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이 너무 좋아. 좋다고? 아침에 내가 고른 커튼 젖히고, 내가 키운 화초에 물 주고, 내가 고른 컵으로 커피 마시고, 그 하나하나가 다 좋아. 우리 딸, 말 참 이쁘게 한다. 누가 또 들어오면 그 사람 취향이 뭔지부터 신경 써야 하잖아. 나 당분간은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래, 아빠가 괜한 소리 했네. 괜한 소리 아니야. 아빠 마음 알아. 근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지금은 그거면 충분해.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자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접시를 행주로 닦아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야, 사실 아빠가 요즘 너 혼자 있는 거 제일 걱정하셔. 알아, 엄마.
그래서 주말마다 핑계대서 나 불러내시잖아. 그랬구나. 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웃으셨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탁자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우리 딸 줄 거 있어서 가져왔다. 뭔데, 아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예쁜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팀장 승진 축하 선물이야. 아빠, 이거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 쓰라고. 이제 우리 딸이 사인 한 번 하면 수십 명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잖아. 저는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봤어요. 케이스 안쪽 얇은 종이에 아버지의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아빠, 또 울면 어떡해? 기쁜 날이잖아. 우리 딸 감수성은 여전하네. 저는 만년필을 가슴에 꼭 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 하늘에는 드문드문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어 왼손목의 은팔찌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결혼 전 친정어머니가 사주셨던 팔찌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팔찌를 이혼하고 나서 다시 꺼내 차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되찾는 작은 표식 같은 물건이었어요. 핸드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강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저번에 부탁하신 자료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변보호 모니터링도 여전히 이상 없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강 팀장과 최 변호사는 변함없이 저희 가족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발코니 난간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발리 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도어락 오류음에 당황하던 순진한 한유나는 이제 이 집에 없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하나를 믿고 넘겨주던 그 바보도 남편 손을 뿌리치지 못하던 그 망설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자기 손으로 결제판에 사인을 하는 한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코니 창문으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어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명함 한 장을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름을 쓸어보았습니다. 한유나.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또렷하고 단단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내려놓고 거실 조명을 낮추었어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주방 창가에 걸어둔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 어버이날 저에게 들려보내신 작은 제라늄 화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남은 식물이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제라늄의 이파리를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이제 막 분홍빛으로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침실의 불을 껐습니다. 돌아보면 유나가 되찾은 건 집 한 채와 회사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 제일 큰 승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탈을 쓴 악이었다는 걸 알아채는 일은 참 아픈 경험입니다. 그래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나의 발코니에 불던 봄바람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